저는 NHN 클라우드 GPU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HPC 구축할 때 필요한 필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요소마다 이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좀 짚어가면서 배워볼 거고요.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HPC 구축 시 좀 챙겨야 될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개발자분들께서는 이 HPC 아키텍처를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모델을 수행하실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HPC 하드웨어부터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HPC 아키텍처입니다. 상단에 스위치 4가지가 있고 서버를 접속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스위치,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OOB 스위치, 또 HPC 서버는 이제 GPU 단일 노드 집합체이죠. 이 GPU 서버 간 연산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 패브릭 스위치, GPU 서버와 스토리지가 통신하며 데이터를 주고받는 스토리지 패브릭 스위치로 스위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GPU 서버의 집합체 HPC 서버, 그리고 이 HPC 서버와 스토리지를 매니지해주는, 관리하고 모니터링까지 해주는 이 매니지먼트 서버, 그리고 위에 컴퓨터 스토리지 패브릭 스위치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해주는 UFM 서버, 그리고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들을 보관할 수 있는 홈 스토리지, 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이 쉐어드 스토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GPU 서버에는 NVMe 로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학습 시 스크래치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오늘 시간이 30분밖에 안 주셨는데 벌써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할게요. 가장 중요한 HPC 서버와 쉐어드 스토리지, 그리고 컴퓨터 스토리지 패브릭 스위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PC 서버입니다. GPU 서버니까 당연히 GPU부터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수행하실 모델의 크기, 그리고 사용자 규모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GPU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모델을 수행할 때 얼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모델에 주로 사용하는 정밀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GPU에 어떤 정밀도가 가장 높게 공식 성능으로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GPU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MIG 기능을 통해서 GPU를 분할해서 여러 사용자들이 나눠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GPU 서버는 PCI 타입, SXM 타입 두 가지로 나뉩니다. PCI 타입은 GPU를 2장이나 4장 소규모로 운영할 때 구매하셔서 사용하면 되고요. 이 타입은 GPU 간 전용 통신 채널인 NV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PCI 타입 서버는 전력이랑 쿨링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XM 타입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성능 손실이 있습니다. HPC를 구성하실 때는 당연히 GPU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GPU를 많이 장착할 수 있는 SXM 타입을 구매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수많은 NV링크를 다발로 관리하는 NV 스위치, 이것 또한 이 GPU 간 전용 통신 채널로서 GPU 성능을 끌어올립니다. 또한 이 서버는 여러 개의 PCI 슬롯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NIC를 장착할 수 있죠. HPC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다음 쿨링 방식입니다. 공랭식, 순랭식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H100 모델까지는 공랭식이 권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B200, 그리고 올해 12월에 출시될 B300은 발열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랭식을 권고합니다. 물론 공랭식도 출시가 되긴 하죠. 하지만 이 수랭식을 써야 GPU 폴트가 적고, 그리고 발열도 매우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수랭식 인프라 운용을 위해서는 우측 그림과 같이 칠러, 쿨링타워 등 이 냉각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는 큰 공간이 IDC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IDC에는 이 공간이 있어도 무게를 받칠 수 있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각 IDC 실정에 맞게 수랭식, 공랭식을 검토하셔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버에 장착되는 NIC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NIC입니다. 왼쪽 그림부터 볼게요. 가상화 서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VM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CPU의 부하가 높아지죠. 호스트 서버에 OVS 모듈이 설치가 되고 처음에 패킷 되는 유입은 이 OVS 모듈을 통해서 VM 방향으로 계속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VM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호스트 서버의 부하가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스마트 닉이 나왔고요. 처음에 OVS 모듈에 동일하게 패킷이 도달하면은 방향을 스마트 닉으로 바꿔주고, 이 스마트 닉은 SR IOV 기능을 통해서 VM이 NIC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호스트 서버에서는 부하를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줄인 부하는 다른 중요한 작업에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DPU는 무엇일까요? 방금 설명드린 이 스마트 닉에 ARM CPU가 탑재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을 얹을 수 있어요. OVS 모듈 같은 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처음 이 유입된 패킷이 DPU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되게 됩니다. 이 호스트의 CPU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처리가 되는 것이죠. HPC 구성할 때는 주로 CPU 리소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스토리지 패브릭에만 DPU를 보통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주황 색깔 NIC인 컴퓨트 패브릭 쪽은 스마트 닉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두 장밖에 DPU를 사용하진 않지만 DPU가 매우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시다면 컴퓨터 스토리지 패브릭 모두 스마트 닉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NIC 내용이 나온 김에 모델 수행 시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 혹은 개발자 분들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모델을 수행하실 때 조금 더 개선된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np이런 명령어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UCS net devices 여기 파라미터에 컴퓨터 패브릭 인터페이스 명을 전체 다 적어주죠. 그러고 특정 모델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모델 수행하면은 UCX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의 로직을 타고 GPU가 선언된 NIC를 특정 로직에 의해서 잡아서 매핑해서 쓰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성능 튜닝을 하고자 한다면 NVIDIA SMI 토폴로지 명령어를 입력해서 PCI 경로상 가장 가까운 GPU와 NIC를 스태틱하게 선언해서 매핑할 수 있습니다. 또한 CPU 뉴마도 GPU와 매핑된 CPU 뉴마 노드를 매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맨 아래에 있는 이 np이런 명령어처럼 어피니티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GPU, NIC, CPU 뉴마 노드를 스태틱하게 매핑해서 튜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수행하시면 조금 더 향상된 모델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CPU 선정도 한번 해볼게요. CPU 선정할 때 우선순위는 저는 가장 높게 보는 거를 PCI 레인 수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모리 대역폭, 코어 수, 클럭 속도, 캐시 메모리, TDP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순으로 AMD, 인텔 상관없이 5개씩 총 10개 후보군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 CPU를 딱 구매할 그 시점에 가장 가성비 있는 CPU를 선택해서 장착합니다. 제가 CPU 선택할 때 이상하게도 PCI 레인수를 가장 우선순위로 뒀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GPU 서버의 토폴로지입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죠. 여기서 동그라미 친 부분을 오른쪽 그림에 크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CPU 하나가 80개 레인을 지원하는 CPU입니다. 매우 비싼 CPU거든요. 80개 레인이면 굉장히 많은 레인인데 그림을 보시면 파란 색깔 박스를 보시겠습니다. 벌써 80개 레인을 다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PCI 스위치가 있습니다. PCI 레인 수가 너무 부족해서 스마트니까 GPU를 다 연결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칩셋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PCI 장치를 GPU 서버는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I 스위치가 들어간 것이고, CPU도 레인 수가 많은 걸 써야 이 PCI 장치 간
통신이 굉장히 원활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PCI 레인수부터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정제된 정제된 CPU들을 확인해서 그 다음 우선순위를 통해서 CPU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HPC에서 메모리 주요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선처리, 그리고 가중치 보조 정보. 모델 크기가 너무 크면은 가중치 보조 정보도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델이 중간에 멈췄을 때 체크 포인팅, 폴트 토러런스 이런 부분도 메모리에 적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RDMA 장애 대응을 위해서도 이 메모리를 어느 정도 구비를 해둬야 되는데요. 보통 GPU 다이렉트 RDMA를 사용해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GPU 메모리로 곧바로 카피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RDMA 기능이 에러가 났을 경우 이 GPU 서버는 시스템 메모리를 사용해서 에러를 커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는 GPU 용량 대비 1.5에서 2배 정도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H180G 8장 기준으로 시스템 메모리는 한 2테라 정도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쉐어드 스토리지입니다.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고요. HPC의 스토리지는 부하가 매우 많죠. 그래서 처리량을 높일 수 있는 병렬 스토리지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용자가 스토리지를 동시에 사용할 때 일정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병렬 스토리지를 고를 때는 RDMA 기능을 지원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뒷장에 RDMA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텐데, 이거는 아무 병렬 스토리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웹페이지에 RDMA 인증을 받은 스토리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 벤더를 POC나 테스트를 하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GPU 서버와 궁합을 확실하게 확인하신 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이 RDMA란 무엇일까요? 보통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GPU 메모리로 카피할 때 CPU 메모리를 타고 그 다음 GPU 메모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능을 가진 이 병렬 스토리지의 경우 CPU와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GPU 메모리로 카피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모델 수행이나 학습을 하실 때 높은 처리량과 낮은 레이턴시를 확보할 수 있죠. 다음은 스위치입니다. RDMA 기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RDMA 패킷 처리가 가능한 스위치를 사용하셔야 되죠. 보통 멜라녹스사의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사용하는데 엔비디아가 멜라녹스사를 인수하면서 엔비디아 GPU 서버와 그리고 이 인피니밴드 스위치와 궁합이 가장 좋죠. 인피니밴드 스위치에서는 400G 속도를 NDR, 200G 속도를 HDR, 100G를 EDR로 구분합니다. 이더넷 스위치에서도 RDMA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ROC라는 이 패킷을 지원하는 스위치면 됩니다. 이 ROC란 이더넷을 통해 RDMA 패킷을 캡슐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더넷 스위치에서는 대역폭을 400G, 200G, 100G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인피니밴드와 이더넷 스위치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위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인피니밴드는 RDMA 패킷, 그리고 이더넷은 ROC를 사용하죠. 그리고 레이어는 IB는 맥 기반, 이더넷은 IP 기반입니다. 이더넷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DMA 패킷을 캡슐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다소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봐도 인피니밴드와 이더넷이 거의 유사할 정도로 많이 따라왔어요. 레이턴시는 인피니밴드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레이턴시도 가장 중요한 게 장기간 이 데이터를 학습을 수행하게 되면 이 레이턴시도 무시할 수 없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사실 인피니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RDMA 튜닝 컴픽을 보겠습니다. 인피니밴드는 전혀 튜닝할 게 없고요. 그냥 스위치와 GPU 서버를 연결해서 곧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더넷 스위치의 경우 인피니밴드와 유사한 그 대역폭을 가지려면 ROC를 위한 튜닝 컴피그들을 많이 적용해야 되는데요. 이는
이 스위치 벤더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본 스위치 벤더사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관리 측면입니다. 인피니밴드는 UFM 서버를 유상 라이센스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를 구매를 하면 스위치와 스위치 간 이 혼잡도를 추적할 수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GPU 서버에 달린 각 스마트닉 포트에 대해서 사용해야 될 길목을 자동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더넷 스위치의 경우는 혼잡도 추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동 패스 기능, 인피니밴드랑 동일하게 이런 기능을 구현하려면 추가 프로토콜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다음은 케이블입니다. DAC, AOC, MPO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DAC는 가장 가격이 쌉니다. 동축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어서 장력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조절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트랜시버와 케이블은 고정돼 있어서 뺄 수 없고요. 그리고 1.5m 이상 넘어가면 레이턴시가 높아져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GPU 서버와 스위치가 가까울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AOC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 DAC와 마찬가지로 트랜시버와 케이블이 고정돼 있어요. 다만 광 케이블이기 때문에 매우 길게 사용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MPO 케이블입니다. AOC랑 생김새는 동일한데 트랜시버와 케이블이 분리됩니다. 가장 가격이 비싼데요. 하지만 유지보수 측면으로 봤을 때는 MPO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컴퓨터 패브릭 구성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위치는 리프, 스파인, 코어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GPU 서버에서 리프 스위치로 연결한 케이블 개수만큼 리프 스위치에서 스파인 스위치로 그대로 동일한 개수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스파인에서 코어로 또 동일한 개수로 올라가야 되죠. 1대1대1 구조로 연결하는 이 방식을 논블로킹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논블로킹 방식으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모든 GPU 서버를 연산 작업을 진행해도 병목 현상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서버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든 리프, 스파인, 코어 스위치의 케이블을 다 구매해서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구축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스토리지 패브릭도 컴퓨터 패브릭이랑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PC를 구축하시거나 이제 처음 담당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의 이런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인피니밴드에는 본딩 하면 안 되나요? X86 서버로 이제 서비스 하실 때 보통 본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피니밴드도 본딩 하고 싶은데 왜 안 하죠?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인피니밴드 본딩 하는 걸 제안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케이블과 스위치를 2배로 구매를 해야 되고 그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개당 비용이 매우 비싸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걸 제안드리지 않고 있고요. 장애가 발생하면 어떡하나요? NCCL UCX 런타임 이 RDMA 레벨에서 장애난 포트를 자동으로 제외하고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장애 영향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 영향도 비용적인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 저희는 그렇게 제한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HPC 활용법입니다. 각자 HPC에서 워크로드를 찾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86 서버와 동일하게 베어메탈도 X86과 동일하게 베어메탈, 가상머신, 컨테이너 이 세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어떤 워크로드를 좋아하시나요? 일단 그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어메탈입니다. 오버헤드가 당연히 없고 GPU와 인피니밴드 하드웨어를 100% 활용할 수 있죠. 또한 수행하는 모델에 딱 맞춰서 리소스를 돌리기 때문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이 멀티 테넌시나 자원 격리가 안 되는 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이 물리 서버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서버 장애가 발생했을 때 OS 재설치, 드라이버 재설치를 하잖아요. 다른 서버와 동일하게 환경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VM입니다.
OS 단위 완전 격리 기능이 있죠. 그리고 여러 OS들을 함께 올려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U도 쪼개서 VM을 올릴 수도 있고요. 다만 이 하이퍼바이저의 오버헤드로 인해서 그 물리 서버 대비 GPU 성능이 한 5에서 15% 정도 낮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입니다. 물리 서버와 비슷한 성능을 내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는 빠르게 회수, 빠르게 생성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이 HPC 구조에서는 다량의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모델을 수행 안 하시고 유유 상태이면 빨리 회수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이 컨테이너는 다들 아직까지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플랫폼을 시스템 운영자가 운영하기에 좀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케줄러라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허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VM들을 많이 쓰시고 컨테이너는 좀 고려를 하고 계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HPC 쓸 때 컨테이너 써야 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스토리지도 많이 연동하고 싶고, 그리고 컨테이너 줄 때 자동으로 볼륨 생성되고 커터까지 생성해서 유저한테 나눠주고 싶고, 계정 관리도 하고 싶고, 그리고 회사 프로젝트 네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의 해결책은 백엔드 AI입니다. 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백엔드 AI고, 앞전에 이 백엔드 AI 설명을 많이 잘 해주셔서 다들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 저희 NHN 클라우드 소개하고 좀 마무리를 드릴게요. 저희가 최근 광주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88.5 페타플롭스의 GPU를 넣었고, 그리고 병렬 스토리지도 107 페타바이트 규모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GPU 확보 사업, 또 B200 7,700장을 수주해서 곧 서비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NHN 클라우드 콘솔에서는 GPU 인스턴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VM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H100, V100, T4, A100 다양한 GPU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GPU가 빠르게 필요하시다면 저희 클라우드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PC도 많이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에 H100, A100, V100 이런 것들을 GPU 인스턴스와 HPC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하는 GPU 확보 사업 수랭식 B200도 조만간 저희가 구축해서 서비스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NHN 클라우드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문 채용을 합니다. 초고성능 B200 7,700장을 저희가 수주를 해서 운영을 할 거고, 앞으로도 몇만 장을 더 수주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구축, 기획, 운영할 동료를 찾습니다. 대규모 GPU 서버와 최신 HPC 스택을 함께 다루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career.nhn.com 들어가시면 이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드리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